했던 거잖아요.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도시재생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길게 보면 90년대 초, 그리고 짧게 보면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진 불과 10여 년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0년이 수립됐다는 도시, 30년이 수립됐다는 도시는 그러면 도시재생을 몇 년째 하고 있을까? 88년부터 했다고 치면 3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센터장님, 재생을 하는 건 좋은데요. 언제까지 재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쇠퇴한 세월만큼 걸려요. 쇠퇴한 세월만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기반시설 하나 만드는 거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4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산업구조가 변하지 않고 꼭 어떻게 거제가 완벽하게 변화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글래스고라는 도시도 30년째 지금, 빌바오라는 데도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10년, 거제는 이제 4년. 4년 돼가지고 도시재생이 됐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기간은 4년, 5년, 6년밖에 안 돼요. 정부가 공공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돈을 투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4년간의 시간을 마중물 기간이라고 해요. 진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간. 자,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런 질문을 또 받습니다. 특히 공무원들한테 받는 질문이에요. 센터장님,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도 뉴딜을 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 정책이 계속 가는 정책인지, 정권이 바뀌면 스토갈 정책인지, 대통령이 정권 안에서 바뀌더라도 바꿔줄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책의 양태는 수도 없이 바뀌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5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 몇십만 제곱미터를 정해놓고 여기에 100억, 200억, 500억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의 도시재생 뉴딜 방식, 면단위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면단위, 구역 지정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지금은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면 단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거제만 해도 지금 돈이 몇 개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화분에 물 줄 때 조루라고 있잖아요, 조루. 조루에 물을 담아요. 그러면 물이 한없이 있나요? 화분에 물을 주다 보면 잘 가늠을 안 하면 어디는 물이 들어가고 어디는 물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는 것도 공공정책은 형평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누구는 해줬는데 누구는 안 해줬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동이 쇠퇴하면 A라는 동에 가서 물을 부어야 되겠죠? B라는 동이 쇠퇴하면 B라는 동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동이 쇠퇴를 해요. 그러면 거기마다 다 그럼 이렇게 몇백억씩 쏟아붓는 게 여러분 가능하나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면 점단위, 아주 작은 공간, 아주 작은 건물, 아주 작은 상권 이런 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는 방식. 몇백억 안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1억, 5억, 10억이면 돼요. 또는 선단위 방식, 가업,
골목 또는 뭐 상인의 거리 이런 거 좀 알아요. 거리나 골목 단위로 재생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발견해요.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의 다음 버전은 도시재생 뉴딜은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패러다임의 이걸 전환이라고 하죠. 정책이 일시적으로 새로 들어오고 변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도시재생이 없어질 거다 천만에 말씀. 이 세상에 그런 도시는 없었으니까요. 한번 도시재생이 시작된 나라는 계속 갑니다. 또 왜 도시재생이 갈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경기를 부양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코로나19 정책 하나가 나왔죠. 저도 소개를 잠깐 했는데 그린 뉴딜. 왜 만들었어요 이걸? 먹고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죠.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먹이 살린다. 이런 정책이 그러면 문재인 끝나면 사라질까요?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되는데 어떻게 사라져요?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재생, 그린뉴딜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이 어디까지 확장됐는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도시에서는 도시재생을 해요. 농촌에서는 농촌 중심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제도 농촌 친화력 플러스라는 걸 해요. 어촌은 또 어떤 도시재생을 하냐면 어촌 6일 300이라는 사업을 해요. 산촌은 산촌대로 또 해요. 그러면 농산, 어촌, 도시 이 5개의 국토의 모든 공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낡은 인프라를 바꿔주는 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 주민의 기업을 창출하는 거. 이런 공통된 사업들이죠. 그래서 뉴딜 사업은 도시, 농산어촌 모든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진행의 흐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마을 만들기가 그때 제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와서도 일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부침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농산어촌 도시 모든 분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무대는 장승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제 전체가 돼야 돼요. 거제의 바다가 여러분들의 무대가 돼야 되고 거제의 산이 무대가 돼야 되고 거제의 가로, 거제의 농산물, 거제의 임업도 여러분들의 자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아왔던 바다이기 때문에 늘 보던 산이고 늘 보던 농산물을 전혀 새로운 가치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도시들이 직면한 과제들이 참 많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도시재생 대학이라고 하면 제가 요 강의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상인들에게 취지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하는 세계의 도시들 거제가 그래도 혁신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정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요. 우리 도시가 망할 수 있다. 우리 도시가 쇠퇴한다. 우리 도시가 침체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뼈아픈 자각이에요. 망할 수도 있겠다.
정말 쉽지 않네 라는 자각, 뼈아픈 자각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년 동안 쇠퇴하다가 뼈아픈 자각을 한 거죠. 30년 쇠퇴하다가 뼈아픈 자각을 하죠. 그렇듯이 이제 거제는 망한 도시도 아니고 침체가 시작된 도시예요. 쇠퇴가 시작된 도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자각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능동적 시도를 요구하는 것, 이게 전 세계에서 혁신하는 도시, 도시재생으로 성공한 도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내가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 자원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동네가 가지고 있는 것, 혹시 그동안에 우리가 써야 될 건데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를테면 거제가 가지고 있는 조선업이 만들어오는 그 엄청난 산업적 인프라, 자원 아니에요? 조선업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죠. 또 거제가 가지고 있는 바다, 거제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자원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제 사람들이 자원이에요. 조선업이라는 거대한 산업 구조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들의 조직적 마인드, 중요한 사고죠. 이런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원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을 먼저 발견을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전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전 세계 혁신하는 도시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과 생태, 포용과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렸는데, 환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 포용에 대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가게를 잘 되게 하려면 오늘 이 상인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별적으로 컨설턴트를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 장성포 상권을 우리 상인들이 우리가 함께 우리 힘으로 바꿔보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포용이죠. 조금 잘 되는 집이 있고 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다 같이 잘 되게 만들어 보는 것, 포용이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전 세계 혁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거버넌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협력이라고, 협치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도시를 말씀드렸을 때 그 도시가 40년째, 지금 30몇 년째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동력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 동력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략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약속했던 비전이 안 바뀌었어요.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고민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80년대 후반이 되면 짠! 하고 빌바오 새로운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의 여러 가지 내용의 요체들은 그 주변에 있는 20몇 개의 작은 자치단체와 핵심 도시인 빌바오가 같이 도시 간 협력을 해서 도시의 혁신을 꿈꾼다. 또 중공업에서 분화라는 도시로 우리는 완전히 도시의 성장 능력을 전환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길러낸다. 좀 이런 거예요. 이 전략이 30년 전에 세운 전략이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안 바뀐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죠. 아이고, 우리 변 시장님이 내년에 계속 되시나? 다음 시장님이 되시면 또 어떻게 되시지? 그 다음 시장은 계속 이걸 할까? 바뀌면 좀 나아지려나? 이렇다면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즉,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정책이 휙휙 바뀌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의 공통점은 공고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시장이 어느 용역회사들한테 의뢰해서 짠! 하고 2040 비전 발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즉, 거제가 혁신을 하려면 뛰어난 시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뛰어난 정책을 요구하는
뛰어난 시민들이 있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인들이 좋은 먹거리를 만드실 수 있죠. 좋은 메뉴도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좋은 홍보 마케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상권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상권에 지속적으로 안정된 훌륭한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는 그 고객들을 지속적인 매력적인 포인트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 상인들이 어떻게 다 갖냐는 거예요. 그럼 행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만들어내는 작업, 이걸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한 도시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그런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또 실제로 실현하고 있답니다. 30년 동안 그 단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부적인 사업적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가원에서 전략만 계속 던져요. 전략만. 왜냐하면 세부적인 정책은 그때그때 여러분처럼 세상살이를 잘하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라고 의지를 던지시면 상인들이 세부적으로 만드시는 거죠. 바로 이런 거버넌스, 협치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모델이 있는가? 당근 없죠. 이제 시작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도시재생이 절박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성장의 심장이 멈출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97년도 IMF가 빵 터졌지만 그 뒤로 우리는 금융위기를 극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라는 문제를 통제하지 못했죠. 그래서 양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저출산, 고령화 당분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흐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처럼 성장할 수 없어요. 더구나 코로나19 같은 이런 미중의 사태들이 자꾸 터지게 되면 더욱더 위험사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거예요. 아카시아, 헛개나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꿀의 원천이 되는 나무들을 식재해서 나무 숲도 살리고 감벌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양봉업자도 먹여 살리고 이동식 양봉에서 고정식 양봉으로 전환시키는 거. 로컬 푸드를 활성화시키는 거. 경관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거.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거. 이를테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나대지가 있어요. 경관적인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태양광 발전할 수 있겠죠. 경관적인 가치가 있어서 관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허브를 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관농업과? 그렇다면 그것도 그림이 되죠. 또 하나, 이를테면 해양 투기, 해양 쓰레기를 관리하는 주민의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 가장 큰 것은 그린 리모델링.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도시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주택 성능이 떨어지는 집들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것, 이런 거에 말하잖아요. 이런 것은 도시에서도 특히 농촌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여러 일들이 되겠습니다. 뉴들이라는 게 뉴스에 나오면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우리를 레시피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제는 그걸 어떻게 갖다 쓸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집수리를 하는 분들과 철공사의 사장님과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거나 때로는 집수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제 전역에 있는 집수리를 기원하면 주민들이 만든 사회적 경제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 그 꿈을 꿔보는 말이죠.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관광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렇다면 이런 것이 말하자면 세부적인 방법은 좀 이따 대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 아까 상인들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걸 가지고 써먹는 것은 상인들이시니까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림 리모델링이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할머니 집이 좀 좋아지겠네.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내가 저 집을 고쳐야지 라고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브 같은 걸 가지고서 경관농업을 쓰고 거기서 나온 허브를 가지고 허브차를 만들고 그걸로 허브차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카페에서 보여줍니다. 이렇다면 그런 걸 말이죠.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을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가는 거. 그런데 좋은 것은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가 시작하겠다. 아직 정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부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각각의 지방정부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내겠죠. 제가 최근에 어떤 정책 그룹에 상당히 대선각을 뛰는 어떤 정치인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지방정부 수장들이 모여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하기라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저한테 페이퍼를 하나 부탁을 했어요. 농촌형 그린 뉴딜 좀 써달라고 해서 최근에 쓰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쓰시라는 거예요. 갖다 쓸 게 너무 많아요. 정부는 지금 정책이 빈곤합니다. 빈곤한 정부를 탓하지 마시고 정책이 빈곤한 그 제시를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소스를 더 많이 얻으셔가지고 막 요구해서 이 사업하자, 저 사업하자. 다음에 이제 주민에 관한 말씀을 조금 하나 드릴게요. 서서히 조금 이제 금방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재생, 장승포 도시재생에서 상인대학을 한 이유로 다시 돌아가네요. 왜 우리는 상인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주민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진짜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할 때는 다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공무원들을 만나봤는데요. 공무원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30년 동안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거버스를 했던 사람의 경험담이에요. 첫 번째, 가장 재수가 좋은 공무원, 이런 거예요.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이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승진이죠. 고가를 잘 받는 거죠. 그리고 바로 떠나는 공무원. 끝내주는 공무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좋은 정책을 개발을 했어요. 도시재생 사업도 가져오고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도 가져오고 그린리뷰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기왕에 자네가 시작한 거니까 자네가 해야 하고 거기서 머물러서 일하는 사람. 두 번째. 평가는 이미 받은 거고 더 평가를 못 받고 일이 싹 빠지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세 번째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일까요? 남이 하던 거 마무리하는 공무원. 승진할 가능성도 별로 보지도 않고 잘해야 본전이고. 그런데 여러분,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은 첫 번째 공무원이 많을까요? 두 번째가 많을까요? 세 번째가 많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떤 공무원들을 더 많이 만나시게 될까요? 압도적으로 세 번째. 아마 장승포 도시재생이 마중물 사업이 4년이면 1년 정도 어떻게 연장해서 간다고 하면 5년 치면 그 다음에 과장님 한 3번, 4번 바뀌었을까요? 그러겠죠? 팀장님도 아마 한 4, 5번 정도, 3~4번 정도 바뀌죠? 2번 바뀌어요. 덜 바뀌었네요. 주무관은 몇 번 정도 바뀌었을까요? 네. 서울은 얼마나 바뀌어요? 제가 지금 서울시 도시재생 센터장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바뀌니까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과장돼서 말씀드릴게요. 이름 정도는 알죠? 이름 정도만 알아요.
왜 그러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은 기간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우리 박은성 국장님은 말뚝이에요, 지금. 몇 년간 있으니까 이 장승포나 거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장승포에서 쭉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위원장님, 나만큼 상권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돼요? 알만하면 떠나고, 알만하면 떠나고, 관계를 맺으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민들은, 상인들은 잘 보세요. 이렇게 성장을 하죠. 계속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그런데 공무원들은 제일 똑똑한 공무원이 이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서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조루라는 말씀을 드렸죠. 거제시가 물 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만 지금 150억을 줄 수가 없어요. 쇠퇴한 적이 한두 군데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물을 줘야 되고 저기도 물을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중물 사업을 공무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괄호 열어서 사업 시작,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업이 예산이 종료가 되는 사업이 종료되는데 황당한 것은 주민들은 도시재생이 종료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마중물 사업 기간이 끝나면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됐다고 표현을 해요. 정부는 그렇게 쓴답니다. 행정용어는.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좀 하려고 하니까 끝나버렸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프로젝트는 누가 준비해야 돼요? 누가 더 급해요? 여러분들이 급하시잖아요. 이제 상인대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기에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좀 귀가 열려있고 이제 좀 눈이 뜨이고 이제 좀 마인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마중물 사업이 종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해요? 새로운 사업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끌고 오는 사람을 조류를 들고 있는 시장님이 급하시겠어요? 물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이 급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급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다음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 마중물 사업 기간에 4년, 5년은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거고, 공공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인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공공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우리 역량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상인들이 늦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시면 된다. 다음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이 전선 단위로 확장되는 거다. 그린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거제의 성장 동력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거제에서 먼저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도시에서인가 시작을 해요. 거제에서 시작하면 오죽 좋겠어요. 그럼 저도 발벗고 뛰겠습니다만은 거제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야 되겠지. 다음에 성장 능력이 아니고.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서 다음 프로젝트를 정말로 준비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TRC 도시재생 기원 얘기를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할 때 왜 우리가 그러면 사회적 경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으로 다 문제를 풀어가는 뜻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협동조합이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한 개인의 창의적 발상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거 협동조합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혼자 열심히 잘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면 되고 모델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면 총량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최고훈 소장님이 열심히 뛰셔도, 아무리 지수투력자가 열심히 뛰셔도 협업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면 그린 리모델링 시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카페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상권 활성화에는 결정적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몇 개의 좋은 먹거리 업체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로컬푸드 플랜을 못 만들어내게 되면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작업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룹을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협업을 할 때 가장 민주적으로 그리고 가장 책임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1인 1표거든요. 옷가게를 이렇게 크게 하나 아주 작게 하나 똑같이 한 표를 드려요. 식당에 200석짜리 식당을 하시나 10석의 식당을 하나 똑같은 한 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에서는 자본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의 여러 정책 사업들을 직접 시행하는 시행 주체도 될 수 있고 이 계획을 만들어내는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계획 주체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었던 여러 인프라들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이나 이것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주체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또는 주민을 계획 주체, 실행 주체, 운영 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계획 주체와 실행 주체와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잡을지는 강의를 마치고 시작하도록 보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또 거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숨바꾸게 시간을 좀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박은성 국장한테 약속을 하는데 강의 이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면 최소한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는 정도 아주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저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일련의 강의의 흐름 속에서 궁금한 거나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을기업도 만드신다 하고 이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의 영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법인 하나가 있어요. 전라도에. 그 법인은 여러분과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만들고 업종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직접 하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도시재생도 관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농업의 플랜에 대해서도 제가 도시재생 센터를 하기 전에 이미 많은 것들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지간한 것들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소통을 한다는 게 참 거시기 하네요. 정주 여건이거든요, 사실. 정주 여건. 정주 여건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갈까요? 먹고 살만한 게 있어야 될 거고,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겠죠. 고성 여학생이 집에 올 때 뒤를 흘끔흘끔 보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곳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스페이스가 매력적으로 돼야 올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식적인 전략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 강점을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의 상권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고열에 있는 사람들이 장승포에 와서,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장승포에 와서, 가까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가거대교를 타고 와서 장승포 거리가 달라졌네, 뭔가 변화가 생겼네 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공간의 변화를 꾀하시게 되는 게 끌어들이는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그 매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전 세계 제가 수많은 도시재생 현장을 가보고 스터디를 했는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전략으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 관광이라는 것도 우리 내부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미니멈으로 하지 않으면 거제 정도의 캐파라고 쉽지 않습니다. 거제 정도의 캐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대규모 마이스 산업, 컨벤션 산업을 유치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슨 뭐 1000만 명, 2000만 명이 올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진 도시는 아니거든요, 아직은. 소소한 매력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 말씀 되나요, 혹시? 네. 저는 제주에서 좀 일하다가 온 청년입니다. 혹시나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잘 돼서 이 장성호 거리에 임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게 되는 경우까지 혹시 보시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그 제주도에서는 뭐 유명한 곳을 가게 되면 그 가게 세가 심각하게 비싸서 사람들이 창업은 꿈도 못 꾸고요. 그리고 지금 집값도 뭐 30평짜리가 뭐 기본 한 5억, 6억짜리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예, 그 생각을 안 하면 전문가가 아니시겠죠? 네, 말씀드릴게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젠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예술가들이, 문화인들이 어느 도시에 들어와서 낡은 공간에 움을 터요. 거기서 예쁘게 벽화도 그려보고, 예쁘게 조형물도 만들어보고, 예쁜 카페도 만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산업의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여기서 이제 임대료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 세계 모든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뭐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고요? 첫 번째 방법, 공공자산화. 쌀 때 사두는 거죠. 공공에서. 쌀 때 자산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목이 좋은 길목에 무엇이 났다. 그러면 그것을 길게 보고 하나하나 자산화를 시도하는 것. 외국 같으면 그걸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산화를 시키기도 해요. 우리는 아직 시민 자산화 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외국의 경우는 공공자산, 시민자산,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를 시켜요. 이런 방법. 또 하나는 조건부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죠. 정부가 공공재원을 빌려주거나 보조금을 일부 줬을 때 몇 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알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현재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5년이면 5년, 몇 년간의 협정을 사회적으로 맺는 것, 공공이 개런티를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방법들이 근본적으로 젠트리즘하고 우리하고는 어쩔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거죠. 행정에는 마중물 예산이라고 하는 200억이라는 돈, 250억이라는 돈, 이런 돈을 무탈하게 쓰면 돼요. 무탈. 옆으로 새나가지 않으면 되고, 누가 돈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면 되고, 계획한 대로 쓰면 돼요. 무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달라요. 무탈이 아니고 잘 써야 돼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훨씬 절박해요. 절박하고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시민들하고 여기를 왔다가 가시는 공무원들하고 간극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행정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만 사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공익만 얘기하다가는 굶어 죽죠. 공익과 사익이 동시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상권 활성화도 고민하지만 내 가게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내 가게까지는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익하고 사익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해요. 좋은 시설은 우리 집 앞에, 안 좋은 것은 너희 집 앞에.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주민 안에서 이런 갈등을 누군가가 조정을 해야 되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되고,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행정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목표를 시민들 속에서 구현을 하고 필요하면 설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지식을 쌓고 역량을 스스로 기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역량을 기르는 역량 강화를 위한 누군가 조언이 필요하겠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소위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협동조합 쪽의 중간 지원 조직은 협동조합 관련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계적 중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과 주민의 가부 역할을 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거제의 도시재생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센터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자리와 같은 말랑말랑한 자리를 행정은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것, 성과라는 것, 이런 것을 일일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워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유연한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중간 조직이 계속 이렇게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거제 우리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출연돼서 진짜 장성포를 살릴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외부에 어떤 자원을 끌어와야 될까? 이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끌어오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직접. 이를테면 어떤 펀드나 어떤 대규모 투자회사를 찾아가셔서 우리 장성포 상인회가, 또는 장성포 마을관리상생협동조합을 찾아가셔서, 또는 요식의 협회가 찾아가셔서 야, 우리한테 1,000억 태봐, 우리가 살려볼게. 이렇게 직접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책임의 문제도 있으실 거고 프로젝트를 쓰는 역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서너 가지가 조합이 돼야 돼요. 행정이 출전을 해야 되고요. 기업의 펀드가, 기업이나 펀드가 참여를 해야 되고요. 지역의 주민조직이, 상인조직이 주체로 들어와서 하나의 실행기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때 이 실행기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 A라는 공공의 이해관계와 기업과 자본이 갖는 이해관계와 시민들이 갖는 이해관계를 종합해내는 것. 이것도 지금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것을 실행기구라고 그래요. 도시재생 실행기구죠, 실제로.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닌, 촉진하거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까지도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은 갈 거예요. 자, 이게 도시재생센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는 세 개의 위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 단위, 도시재생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장승포 도시재생, 그러면 장승포 동네에 있는 특정 구역의 현장에 설치된 도시재생센터. 이 센터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처럼 주민의 역량 강화 사업을 직접 하거나 또는 장승포 도시재생에 필요한 지금 사업을 개발하거나 다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승포 도시재생 현장센터가 거제 도시재생 전체를 연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거제 전체의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제 전체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제의 다음 스텝을 생각하게 되고 다음 필요한 도시재생 필요한 것들이 어딘지를 발굴하는 역할, 또 거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관리를 종합하는 역할, 교육 훈련의 기능, 이것은 기초센터에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거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 거제에서 하고 있는 역할, 양산에서 하고 있는 역할, 창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 이 역할들을 각각 묶어서 그러면 도 전체 차원의 인적 자원의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훈련을 하고 도 전체 차원의 연계 사업을 발굴해내고 도 전체의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도에 있는 도농 간의 자치단체 간의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도 안에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간의 연계를 통해서 협업 모델을 짜내는 작업. 이것은 거제센터가 할 수는 없겠죠. 이건 도센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현장, 기초, 광역 이렇게 각각 달리 부르는 겁니다. 서울 같으면 그렇게 해요.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우리는 구센터는 아직 없어요. 저희는 현장센터에 있는 분들이 저희 직원으로 지금 뭐 계약적으로도 들어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서울센터가 종합적인 그런 전략 이런 걸 수립을 하고 현장은 현장 단위별로 다 일하는 그런 방식인데 전국에 340개 정도가 돼요. 센터들이. 그런데 이게 다 기초, 현장 기초 광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현장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급선무인가? 기초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급선무인가? 어떤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당장의 꽃감은 현장이죠. 당장이 일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성장 동력에 관한 문제나 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문제나 지역자원의 종합적인 활용이나 인적자원의 관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초센터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에 대해서 우군이 돼주셔야 돼요. 센터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마중물 예산제라 가서 한 150억을 만약에 받는다. 150억 중에서 한번 계산을 잘 해보세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인색한지. 사람에게 투자하는 돈이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전문 인력을 끌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좀 우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위원장님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이 관련해서. 자, 7개가 남았으니까 애누리 없는 장사는 없으니까 뭐 더 깎아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몇 개만 더 갖고 갈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승포에서 한 2010년부터 닭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닭갈비집이요? 네. 그래서 저는 그전에 이제 대우조선에 근무한 적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져왔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상인 마인드 교육에 왔잖아요. 근데 상인들이 마인드를 이렇게 좀 더 활성화해서 아니면 개발해서 메뉴를 개발하거나 해서 맛집을 열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제가 그 생각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장승포가 문제가 있는 거는 한 2015년 그때쯤부터 대우조선이 이렇게 침체하면서 대우조선 수주 물량이 줄어들고 인력이 감축을 어느 날 갑자기 했어요. 한 1년 사이에 한
2만 5천 얼마 정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겼고 그와 동시에 아주동에 신도시가 생겼어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상권이 생겼고요. 허벌판에 상권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상권이 몰려갔어요. 그러면서 옥포하고 장승포가 상가가 글로 대거 옮겨가면서 급격하게 여기가 침체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 마인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식매료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장승포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장마차도 좋지만은 여기는 장승포는 정말 제가 여기 한 1987년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경치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바닷가에 벚꽃길이 있어요. 그 벚꽃이 필 때면 저희 가게 손님이 분명히 늘어나거든요. 그 경치가 좋을 때는 대우조선 직원들이 거기 산책을 하고 저녁에 저희 가게에 모여서 저녁 회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경기가 죽으면서 그런 게 거의 없어졌고요. 그렇지만은 주말이나 되면 벚꽃길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진해 분황제에 가는 것처럼 여기도 거제에서 요 주변에 아는 분들은 벚꽃길을 구경을 와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혹시 닭갈비집 상호가 어디예요? 예, 춘천 우리 저기 박원석님 교육해 주셨다가 나중에 아까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보기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을 얘기할 때 전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메뉴를 만들고 좋은 홍보를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오게 하는 전략은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림주들 하면서 경관농업 이런 말씀도 막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오게 만드는 장승포가 사람을 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사실은 도시재생에서 일찍이 시작됐으면 하는 생각은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린뉴딜이 도입되면서 일부 지방정부에 저도 지금 그런 제안을 지금 국가에 하고 있는데 그린뉴딜을 그냥 하지 말고 그린뉴딜 추진협의회를 만들라고 제안을 해요. 제가. 그러면 민, 산, 관, 학 주민하고 관하고 산업계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그린 뉴딜 사업을 우리 거제에서 어떻게 추진할 거냐 캠페인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거제시 그린 뉴딜 추진협의회를 제안을 하세요. 위원장님. 그 추진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린이라는 환경이라는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거제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그린 뉴딜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사업을 따져보고 제안을 하시고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경관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패키지로 넣으세요. 그냥 하라고 하면은 거제시가 움직일 것 같지 않아서 이쪽에서 분명히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의원한테 로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구조를 짜서 하자고. 그리고 그 사업을 지금 장승포 도시예산 다음 프로젝트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꽃을 만약에 꽃을 심으신다 하게 되면 닭개비 사장님이 직접 심으세요. 무슨 의미냐면 주민들 일자리로 심으시라는 거예요. 주민들 일자리도 주고 경관도 조성을 하고 손님도 끌어오고 선박자가 다 맞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갖다 쓰시라는 거고 저는 거제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작년 거제하고 인연은 아주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노동운동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동지들이 여기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요. 아까 왔던 시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작년 10월인가요? 제가 우리 시장님을 만났던 게 시장님을 만나서 몇 가지 제안 드린 게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하나는 거제에는 거제만의 로컬 플랜이 필요하다. 로컬 푸드.
이렇게 많은 1차 자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조선업에 밀려서 쳐다보지 않았던, 가치 있게 보지 않았던 1차 자원들을 어떻게 이것을 가공할지, 유통할지, 그리고 6차 산업으로 전환시킬지에 대한 그 전략이 앞으로 거제를 먹여 살리는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제안들을 드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식의 지금 새로운 제안들을 자꾸 드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 세부적인 방법이나 이것들은 언제 한번 서울 한번 올라오실래요? 같이? 네, 서울 와서 저희 센터에 한번 들리세요. 그러면 제가 AS를 해드릴게요.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부적인 방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생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먼저 춘천 닭갈비 사장님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저희가 지금 좀 눈에 보이는 수준까지 나온 계획은 장성포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활성화되면 저희 상인의 분들도 수익이나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공적인 케이스가 요수 남아포차 맞나요? 예. 그런 성공 케이스가 있고 실패 케이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상인회 분들은 컨텐츠, 장승포만이 가질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떤 부분이 적용을 하면 성공할 것 같은지 생각하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수포차의 성공 케이스와 다른 그런 롤모델 삼아서 다른 쪽에서도 포차 거리를 진행함에 실패한 케이스의 또 대표적인 사례와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여수포차부터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여수포차가 성공했을까? 성공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여수포차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공한 것이죠. 성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은 거기에만 사람이 있으니까 성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장승포에 포차가 만들어져서 장승포 포차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포차에만 잔뜩 오고 그 사람들이 신부시장을 가지 않고 예를 들어 그러면 저게 성공했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요수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한계는 그런 겁니다. 요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거북선 광장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포차거리 있죠? 요수를 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기에만 사람이 있어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중물 사업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장승포 포차가 성공했다라는 것은 장승포 포차를 계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장승포에 있는 시장으로 가고, 파리바트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파리바게가 됐건, 뚜레쥬가 됐건, 춘천 닭갈비가 됐건, 이런 거 가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직 여수는 계기는 만들었습니다만, 이 계기가 지속될 거라고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분석을 해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성공하지 않는 사례, 목포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서 그건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는데, 성공하지 않는 사례는 그 여수만큼 지속적이지가 못했습니다. 또는 갈등, 주변에 있는 상권과 포차거리 간의 갈등 때문에 포차가 민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차를 운영하는 사람은 소수고 포차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다수잖아요. 이 합의점을 어떻게 도출할 건가가 앞으로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포차가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는 포차 자체에 사람이 몰리는 건 당연히 성공이 돼야 되죠. 그건 전제죠. 그런데 여기 오는 사람이 그 파급 효과가 주변의 상권에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
중요한 게 되겠죠. 세 번째는 그 이익이 어떻게 제대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배분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건가, 분배 구조를. 이런 문제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매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두 가지의 매력들을 만드는 작업이 있답니다. 하나는 주변에 있는 공간 가운데서 특정한 공간, 아까 경관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스팟을 만들거나 스페이스를 조성하거나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어느 집이 뭐 국수를 잘 만든다, 뭐 닭갈비 잘 만든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가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 특정한 공간과 구역에 갔을 때 끌리는 것이 조성됐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주변 효과로 와요. 그것은 포차잎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포차에 온 사람이 기왕에 거기를 들리는 거고 거기를 들린 사람이 포차갈 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공간과 그 스팟들이 길로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걸어갈 거거든요. 걸어가야 돈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경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 점에서 보면 우리 거제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가로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행자한테 얼마나 친절할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할까?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들은 제대로 갈 수 있는 가로일까? 주차는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또는 가로의 매력도는 있을까? 그리고 건물들의 디자인은 제대로 돼 있을까? 이를테면 그런 거요. 안내 체계는 과연 친절할까? 이런 거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소들 중에서 빠뜨리고 도시재생을 한 많은 도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 한 10년 전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의 도시재생은 뭐야? 한번 얘기해 보셔. 그랬더니 그 도시는 버클리대를 비롯해서 유수한 대학에 나오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직접 계획을 다 수립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최대의 화두, 걷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걸을 수 있는 도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화두는 work first. 보행 먼저. 보행 우선. 뭐 이런 거 좀 알아서면.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매력적인 가로, 안전한 가로,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럴 점들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포차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포차를 포차로만 모셔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수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을 찾아갔을 때는 계속 확인하거든요. 한 번씩 가서. 근데 지금까지도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요수 밤바다는 거북선 광장 앞에만 밤바다예요. 바로 한 길만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요수 사람들은 매일 보는 사이에 약속도 깨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한다거나 사회적 경제라는 거, 사회적이라고 의미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신뢰. 그리고 약속. 처음에 약속을 잘하는 거. 처음에 약속을 아주 튼튼히 하는 거. 이거 말고는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젠트리피케이션 말씀하셨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징후가 없는 지금 약속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공고하게 시가 개런티를 확실히 해서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속의 수준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닭갈비, 춘천 닭갈비 사장님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철공소 하시는 우리 위원장님은 진짜 약속을 잘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보증수표를 내놓으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야. 힘드시더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원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있죠. 책임져야 할 일도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내 것처럼 따지셔야 돼요. 막연히 장사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내 것처럼 따지시면서 이게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일자리에 도움되는 거야? 일거리에 도움되는 건지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일자리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일거리에는 도움될 수 있대요. 이를테면 어르신들한테 용돈벌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청년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영업자의 일자리와 어르신들의 소소한 일거리는 다른 문제예요.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것을 완벽하게 따지셔야 돼요. 또 하나는 개인 간의 협동조합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만들 것인지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개인 간의 상인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관광 플랫폼을 짜거나 먹거리 플랜을 짜서 그걸로 공동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이를테면 몇 개 집에서 A라는 집, B라는 집, C, D, E가 있어요. 5개가. 그러면 이 5개는 공동의 레시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대신 공동의 레시피는 공동으로 식자재를 구매하는 조건에서 거기다가 붙여주는 거죠. 이것은 거제시가 확실히 보증합니다. 거제에서 만든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우리 새끼한테 먹이는 농산물로 지금 만든 집이에요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는 레시피와 각각 하셔야 될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집들과 집들이 하나의 협동 업종별로 만들지만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업종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치밀한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고,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충분한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대학에 출발해서 상인한테 직접 도움이 안 되는 말씀만 자꾸 드려서 오늘 대단히 송구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조금 읽는데 도움을 되시라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좀 주저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본 1강 강의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종익 센터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강자분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자리 보시면 선진지 설문조사지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속팀에는 기본적으로 신청해주신 심화 소속팀에 체크해주시면 되고, 이제 밑에 선호 선진지 조사가 있습니다. 이 선호 선진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프레젠테이션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시고 가실 수 있는, 참가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날짜를 옆에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이제 일정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선진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소요 시간이 대략적으로 이제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남원시 1번의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수정이 도시재생 산업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운영된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과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쪽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옥봉 샘플마을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협동조합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만든 이제 로컬 협동조합으로 같이 이제 로컬 푸드 식당이라는 걸 이제 운영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슬로건 아래 발족한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쪽 선진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순천 소규모 도시 재생 산업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낡은 건물을 다 부수고 이제 새로운 건물을 세우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오래된 건물의 특징을 살려서 특색적인 볼거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선진지 3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5번의 심화 과정에서 바라는 교육 중점 내용에는 그 전에 했던 그 소속팀에 관련하여 듣고 싶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후 심화 과정을 진행할 때 그 강사님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그 원하시는 알고 싶으신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교육을 저희가 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메인 메뉴 개발팀이나 이제 업종별로 재창업팀 그리고 청년창업팀 하시는 분들 혹시 업종이 어떤 것인지 디테일하게 좀 옆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교육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혹시 메인 메뉴 쪽에서도 한식이면 한식, 양식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청년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창업을 하실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교육을